헌정의 밤, 권력이 법정에 서는 날, 서두, 국가는 무너질 뻔했다. 그날 밤 대한민국은 조용히 숨을 멈췄다. 탱크가 도로를 가르지 않았고 총성이 울리지는 않았다. 그러나 헌법이 잠시 멈췄다. 비상계엄, 1980년 이후 44년 만에 다시 등장한 단어, 그리고 지금 그 명령의 정점에 있던 한 사람이 법정에 서 있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단순한 권력 남용이 아니다. 내란 우두머리. 이 다큐멘터리는 한 정치인의 몰락을 다루지 않는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가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디서부터 무너지는지를 묻는 기록이다. 1장 헌정 질서의 경계선, 내란죄는 형법에서 가장 무거운 범죄다. 살인보다, 반역보다, 어떤 범죄보다 국가가 더 엄격하게 다루는 죄. 왜냐하면 이 범죄는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국가 자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검찰과 특검은 말한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위기 대응이 아니라 헌정 질서를 중단시키려 한 시도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박한다. 질서 유지를 위한 합법적 비상조치였다. 이 재판의 본질은 사실 여부를 넘는다. 질문은 단 하나다. 대통령은 국가 위기라는 이름으로 헌법을 멈출 수 있는가? 2장, 사형 구형의 의미. 특검은 사형을 구형했다. 대한민국에서 30년 가까이 집행되지 않은 형벌. 그럼에도 사형이라는 단어가 법정에 다시 울려 퍼졌다. 왜인가? 특검은 이렇게 말한다. 사형은 집행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어떤 범죄를 어디까지 용납하지 않는지를 선언하는 언어다. 즉, 이 구형은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한 요구가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는 국가적 경고다. 그러나 동시에 이 선택은 사법부를 가장 위험한 지점으로 몰아넣는다. 판결은 법률을 너무 높여 정치와 역사를 흔들게 되기 때문이다. 3장, 정치의 붕괴, 사법의 전면화. 이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대한민국 정치는 되돌릴 수 없는 변곡점에 들어선다. 보수 진영은 두 갈래로 갈라질 것이다. 정치적 탄압을 외치는 세력과 헌정 질서와의 결별을 선택하는 세력. 어느 쪽이 이기든 보수는 이전과 같은 얼굴로 돌아오지 못한다. 반대편에서는 사법적 승리가 정치적 정당성으로 전환된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정치가 해결하지 못한 갈등을 사법이 대신 해결하는 구조. 탄핵, 특검, 형사처벌. 이제 권력 교체는 선거가 아니라 법정에서 완성되는 구조로 바뀐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성숙일까? 아니면 정치의 실패일까? 4장, 세계는 한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해외 언론은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할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전직 대통령이 내란죄로 재판을 받다. 미국과 유럽은 절제된 찬사를 보낼 것이다. 한국은 위기를 법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기록 옆에는 이 문장이 남는다. 한국은 실제로 계엄을 실행한 국가다. 권위주의 국가들은 이 장면을 놓치지 않는다. 자유민주주의도 결국 스스로 무너진다는 선전의 도구로 삼을 것이다. 이 판결은 한국의 신뢰를 높이기도 의심을 남기기도 한다. 5장, 사회는 끝났는가, 시작되는가? 선고일 전후 거리는 다시 갈라질 것이다. 환호와 분노, 침묵과 외침. 그러나 어느 쪽도 완전히 승리하지 못한다. 이 판결은 분열을 끝내지 않는다. 오히려 분열을 제도화한다. 군은 다시는 정치의 호출에 응답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공직사회는 비상이라는 단어 앞에서 극도로 위축될 것이다. 위기 대응 능력은 강화될까? 아니면 마비될까? 맺은 말. 이 재판은 윤석열 개인의 재판이 아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다. 권력은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헌법은 언제 멈추는가? 국가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가?
판결이 내려지는 날 누군가는 말할 것이다. 정의가 승리했다. 다른 누군가는 말할 것이다. 국가가 무너졌다. 그러나 역사는 감정이 아니라 기준을 기록한다. 이 날은 훗날 이렇게 남을 것이다. 총성이 울리지 않았던 그날, 그러나 헌정이 가장 크게 흔들렸던 밤. 그날 감사합니다. 저도 대한민국의 현실을 밟고 일어설 수 있도록 구독을 힘차게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